안녕하세요. 숙명여대 명예교수 정병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들어온 삼국시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는 지금부터 1600년이 넘는 오랜 시절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교 종교와 사상뿐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곳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화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국시대의 불교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까지 이어진 한국 불교의 그 첫머리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불교는 처음에 삼국 중에서 고구려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대체로 비슷한 4세기 말경에 들어오게 되고 삼국 중에서 신라만 유독 조금 늦게 공식적으로는 6세기에 들어와서 공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삼국은 거의 비슷하게 불교를 수용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것은 우리가 흔히 건국설화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설화라든가 고주몽설화에 보면은 대체로 나라를 연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뜻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나라를 폈다는 이런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대를 둔 우리의 전통 신앙은 자연시인을 숭배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하고 거기에 힘을 부여하는 이런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삼국도 대체로 비슷하게 그런 건국설화를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이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신라에서는 그 힘이 컸기 때문에 바깥에 들어온 새로운 생각인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드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고구려나 불교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그러한 갈등을 이겨내고 불교가 사회의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된 걸로 보입니다. 고구려에는 372년 또 백제에는 384년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고구려나 백제가 이제까지하고는 달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고구려, 큰 백제로 이렇게 나라의 모습이 탈바꿈하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전에는 대체로 부족 중심, 지역 중심 이런 소규모의 국가로 여러 지역에 나누었던 것이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큰 힘을 가진 그런 국왕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깊게 자리 잡고 있던 것은 말씀드린 전통신앙, 그러니까 자연에 큰 힘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 힘에 의지하고 그 도움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이런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체제가 크게 운영이 되면서 관료체제라든가 이런 국가 운영체제도 새롭게 바뀌고 이에 따라서 사회구조도 바뀌는 게 필요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중국에는 약 300년이 된 불교가 중국적인 불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러한 불교를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을 쏟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그동안 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던 중국의 북조인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사신과 함께 승려, 순도가 와서 불교를 처음으로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백제는 그동안 역시 많은 기록을 했던 남조의 동진에서 마라난타 스님이 와서 불교를 처음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에 처음 전해진 372년에 이미 고구려는 불교를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손꼽히는 고승이던 지돈 도림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구려의 도인, 이때 도인은 스님을 얘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고구려 도인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이미 공식적으로 불교를 인정하기 전에 중국의 가장 수준 높은 스님과 서신을 교유하면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불교 예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372년이라는 시점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 국가적으로 불교를 널리 믿어도 좋다, 이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나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불교를 처음 받을 때 이렇게 단순한 그런 스님이 와서 불교를 전하는 이런 전도가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 사절과 함께 와서 나라에서는 왕이 나가서 맞이하고 이렇게 스님을 모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모두 불교를 널리 믿어서 복을 구하라고 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이 기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삼국불교가 처음부터 이런 국가적인 그러한 틀 안에서 사람들에게 크게 이로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국가불교라고 하는 국가의 얽매인 그런 뜻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보다 더 널리 정말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좋은 가르침을 널리 편다는 그런 좋은 뜻이 담겨 있고, 또 더군다나 불교가 이렇게 수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당시에 그 중심지였던 평양이나 한성에 절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이 절에 와서 불교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불교는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절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불교를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불교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특히 신라에 많이 전하는 얘기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도 비슷한 상황이었겠지만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고 쭉 이어졌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 이야기는 많이 사라진 반면에 신라에게 남아서 우리는 신라 것을 통해서 고구려와 백제도 함께 이렇게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게 됩니다. 신라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우리 전통신앙과 이 새로운 불교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신앙을 신라에서는 선도산의 신모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선도성모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비구니 스님이 절을 만들고 크게 불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너무 모자랐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 끝에 꿈에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선도산의 성모인데 당신이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절을 지으려고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대신에 우리가 모시는 성모라든가 이런 산신, 이런 분들을 위한 사당도 함께 짓고 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어디 가보면은 이렇게 누런 쇠가 있을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가서 파보았더니 황금덩이가 나왔고, 이걸로 크게 불사를 잘하고, 그 꿈의 얘기대로 이 비구니 예스님은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뿐이 아니라 이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이라든가 이런 전통신앙의 전각들을 함께 지었다라고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불교가 처음 들어와서 그제까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우리 전통신앙과 이렇게 융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신라에서는 2차 돈이라고 하는 순교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대체로 불교가 새롭게 전파되는데 순교 이야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기존에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있던 생각과 서로 이렇게
잘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점차 불교적인 기반을 넓혀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이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순교와 같은 이야기는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전통신앙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가장 사람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새로운 질병에 힘들어하고 있듯이 바로 질병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통신앙의 일테면 그 무당들이 담당했던 그런 의사로서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보통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점차 승려들이 대신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신앙의 성지였던 곳에 차례차례 절에 큰 절을 만들어 가면서 그 역할을 이렇게 대체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불교의 수용은 크게 보면은 불교 자체의 이해를 위한 그런 사상적인 이해와 또 하나는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절실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삼국은 불교가 처음 수용되고 약 3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삼국 모두 이런 사상과 신앙 면에서 모두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을 펼쳐 보이게 됩니다. 당시 삼국의 교학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전해 받기도 했고 또 같은 한자로 번역된 한자 문화권 속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것이죠. 이 시기 삼국의 초기, 불교 초기에 중국의 중요한 그런 불교 사조는 수많은 경전들이 번역되고 그 경전들 각각을 중시하는 이런 학파적인 불교가 크게 일어났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삼론학이라고 하는, 삼론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기본 사상이라고 할까, 이 부분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고구려 출신의 승랑이라고 하는 스님은 주로 중국에서 줄곧 활동하면서 이 삼론학에서 새롭게 큰 경지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삼론학이 새롭게 발전하는 그 토대를 닦았던 분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승랑 스님은 비록 중국에서 활동했지만 그러한 흐름이 고구려에 전해졌으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로 고구려에서는 삼론에 밝은 많은 스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사상 전개는 삼국불교에 그대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삼국불교도 200~300년간의 소화기한을 거쳐서 7세기 무렵이 되면은 이제 독자적인 삼국 나름의 불교를 이해하려는 이러한 모습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고구려의 불교가 크게 무르익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쉽게도 그걸 직접 전해주는 기록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세기 무렵부터 많이 만들어진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그런 불교의 모습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먼저 평양 지역에 408년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덕흥리 고분에서는 그 고분의 주인공을 알리는 글에 맨 처음에 석가모니불 제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돌아간 무덤의 주인공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 그 넋이 불교에서 바라는 이상세계, 저 정토에 낳기를 기원하는 마음이었으리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연화, 연꽃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연꽃은 불교에서 지금 우리 차 안에서 저 이상세계로 가는
이 연화로 태어나는 모습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꽃이죠. 그래서 고분에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연화를 그려 넣는 것은 이 무덤의 주인공이 사후에 연화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것이라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압록강변에 있는 장천 1호분이라고 하는 고분입니다. 고분에는 벽면에 주인공을 그리고 그 위 천장 쪽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을 잘 가운데에 모시고 그 불상에 무덤의 주인공 부부가 오체투지하고 귀의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불보살이 있고 비천이 날면서 아주 아름다운 천상 연화장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 시기 5세기 고구려 사람들이 생사관에서 불교에 의지하고 불교를 그만큼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고구려 사람들의 불교 신앙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427년에 압록강에 있는 국내성에서 지금의 평양인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고 새로운 그런 삼국관계를 모색을 하게 됩니다. 국내성에서는 명확한 절터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이 평양에서는 여러 개의 절터가 있어서 우리는 고구려 불교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구려는 후기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불교의 위상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600년 무렵부터 삼국은 서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이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의 큰 힘과 맞설 수 있는 그런 한 패자로서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대결과 또 교류가 두 가지가 다 절실한 그런 외교적인 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그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반드시 불교만이 아니라 도교도 때로는 지원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연개소문이 집권하면서 도교를 크게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상당히 위축되었고 예를 들면은 평양에서 활동하던 보덕이라고 하는 열반을 아주 잘 읽혔던 그런 스님이 그런 고구려 불교의 미래를 암울하게 내다보고 전주 즉 백제 지역으로 옮겨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백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와 함께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당시에는 지금의 서울인 한성 시대였습니다. 한성의 백제 역시 그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남기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고구려나 중국에서 만들었던 것 거의 비슷한 그런 불상이 출토되는 걸로 보면은 백제는 일찍부터 불교 문화도 빠르게 흡수해서 이 불교를 잘 이해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475년에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6세기에 사비 즉 지금의 부여로 전도해서 백제 불교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백제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믿어서 널리 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불교를 받아들인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역시 백제도 초기에 백제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했을지 하는 부분은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웅진 시대에 가게 되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공주 시내에 있는
대통사지와 같은 그런 큰 절을 만들어서 불법이 보통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통사지에는 커다란 수조, 아마도 정화수로도 쓰고 연도 보았을 이런 유적이 남아있어 지금도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로 보면은 6세기부터 백제는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불교 문화 조형물을 만들면서 사회에 큰 깃틀로서 불교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제불교 역시 마지막 서울이었던 부여에서 확실한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여에는 여러 절터가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그 터의 규모로서 백제불교의 이모저모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림사나 군수리 사지 같은 데서는 아주 질서정연한 그러면서도 크게 세련된 그런 절의 모습, 즉 불교 문화의 정수를 우리에게 그대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백제가 약 200년 사이에 불교를 빠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백제의 중요한 그런 문화 터전으로서 이렇게 크게 넓혀갔음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제불교에서 특이한 것은 계율에 대한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은 계믹이라고 하는 백제의 승려가 직접 인도에 가서 새로운 계율을 가지고 와서 백제에서 번역을 하고 거기에 백제 왕이 이 책을 널리 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붙여서 펴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제가 계율, 즉 불교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틀을 아주 중시했다는 그런 특징적인 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 사람들도 삼국이 공통적으로 했던 미륵신앙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고차원적인 교리보다는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사회가 평안한 그런 아마 세상을 기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도 아마 지향을 했겠죠. 그럴 때 받아들여진 여러 그 믿음 중에 이 백제에서는 미륵신앙, 관음신앙 이런 명확한 모습들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미륵은 본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기원하면서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미륵불과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기약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마도 삼국이 공통적으로 후반에 서로 치열한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미륵신앙은 사람들에게 널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백제의 마지막 큰 절을 잇던 미륵사의 경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 미륵 방가상의 제작에서도 우리는 이런 백제 미륵신앙의 활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못지않게 백제에서 다양한 교학, 즉 불교 사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아주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그러한 백제불교를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 또 중국과 교류하면서 계속 중국의 새로운 불교를 익혀오던 그런 교류에 머물지 않고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던 바다 건너 일본에도 불교를 처음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538년에 전해준 걸로 일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국불교가 우리가
중국에서 불교를 익혀오고 중국과 교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불교를 가꾸고 그 우리의 불교를 다시 이웃나라에 전해주는 그러한 문화 교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로만 보자면은 처음 교류는 백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6세기 말 590년 무렵이 되면은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일본에 승려를 보내고 또 일본에서는 여러 승려들이 이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갔다는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제를 비롯한 이 삼국은 그러한 대외적인 교류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익해서 보듯이 중국은 물론이고 넘어서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 시기 이 불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신라는 상당히 늦게 불교를 공식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신라에서만 불교의 전례와 수용과 공인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다른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신라는 4세기, 5세기 무렵에 이 삼국 중에서 고구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고구려를 통해서 많은 문화를 수용해 들였습니다. 그래서 불교 역시 고구려에 전해진 불교가 신라에 일찍 전해졌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눌지왕 때, 그러니까 5세기가 돼서 대략 50년쯤 지나서 지금의 선산, 구미시 선산 지역에 고구려 불교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를 한참 떨어진 왕경 경주에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50년 뒤 소지왕 때 다시 똑같은 그 선산 지역에 고구려에서 전도성이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의 선산 도리사가 그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50년쯤이 지나서 경주 왕경에 흑륜사라는 절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새로운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그 두려움 때문이었죠. 거기에 이차돈이 나서게 됩니다. 이차돈은 불법을 믿으면은 이런 존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불법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데 혹 내가 죽은 다음에 보통과는 다른 일이 있게 되면은 제 말을 의심하지 말고 불법을 믿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순교를 하게 되죠. 이 모습은 이로부터 한 200~300년이 지난 때에 경주 백률사에 석당이라고 하는 여선모난 그런 기념비에 그 모양이 잘 새겨져서 전하게 됩니다. 이 법흥왕은 그런 이차돈의 건의에 따라서 이차돈의 순교를 거치고 역시 그 전하는 말에는 그런 국가에 반대하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처형을 했는데 목에서 피가 아닌 하얀 우유가 세 잔나 이렇게 솟구쳐서 사람들이 모두 그 불법의 신념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순교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신라에서는 전통신앙의 힘이 그렇게 완강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순교를 거친 다음에 흑륜사를 잘 완성해내고 신라불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신라는 이렇게 전해지고 공인한 데까지는 대체로 100년 이상이 걸렸지만 일단 공인한 다음에는 삼국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열렬하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통신앙의 성지마다 황룡사, 분황사 이런 절들을 지어가면서 모두 이 서울에만 큰 7개의 절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신라 사람들이 가졌던 것은 고구려의 백제에서 약했던 그런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황룡사를 만들었는데 황룡사에는 본전인 대웅전 옆에 가섭불이 앉아 수행하시던 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왔다는 것을 고려 때의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섭불은 서가모니 불 이전의 과거불입니다. 즉 이 얘기는 가섭불이 이미 신라 땅에 왔다는, 그래서 신라 땅이 이제야 비로소 불법을 안게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서가모니 불 이전부터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어 왔다. 이런 생각을 신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그러한 그 설화인 것이죠. 이런 얘기를 불국토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라 땅이 부처님의 국토다, 부처님의 정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황룡사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러한 불국토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장스님이 시작했다는 오대산의 성지소라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설화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라는 일단 불교를 수용한 다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한꺼번에 최명이라는 스님이 1700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수천 권의 전적이 들어왔다는 명확한 기록을 밝히고 있는 것은 신라 불교 그렇게 이 사상의 이해에 큰 힘을 쏟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라 역시 아마 미륵신앙을 비롯한 관음신앙이 널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미륵방가상과 짝을 이루는 신라의 미륵방가상이 말 그대로 세계 명작으로서 그 정신세계를 잘 구현한 그런 그 도형물로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신라 불교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국은 이렇게 서로 모양은 좀 달랐지만 거의 비슷한 경로로 불교 사상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넓혀 갔습니다. 중국에 못지않은 그런 사상적인 연마를 통해서 삼국의 교학은 크게 성숙해 갔습니다. 중국의 불교가 중국 불교로 거듭나는 종파 불교의 시기에 그 초창기마다 이 삼국에서 건너갔던 그런 유학생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국 불교가 약 300년 동안의 그러한 이해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불교의 사상의 성숙을 이루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국은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을 거쳐서 결국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통합하고 삼국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 원동력 중에 하나를 신라 사람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를 위해서인지 신라에서는 유독 고구려 내 백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신라 왕실이 곧 부처님의 그런 혈족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흥왕 이래로 진덕여왕 이르기까지의 왕들은 아예 왕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법흥왕, 진흥왕 이런 이름이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예 부처님의 부모님인 정반 그리고 마야 부인의 이름을 신라 왕실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평왕은 정반이고 진평왕의 아우들은 백반, 국반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제들 이름을 그대로 따게 되고 왕비는 바로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자가 출생했다면 당연히 아마 시드라트 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자는 없고 공주만 나와서 이게 선덕 여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선덕 여왕이나 선덕 이름인 덕만은 부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거나 또 수행해서 부처님이 든다는 그런 바라문의 이름이었습니다. 진덕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신라 사람들은 신라의 부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로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왕의 이름으로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진종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신라가 삼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신라 내부의 단합된 힘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그러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라는 이러한 그 내부의 힘을 통해서 비록 고구려의 백제에 비해서 국가의 힘이라든가 문화가 더 뒤늦은 그런 후진으로 출발했지만 거꾸로 두 나라를 제압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신라의 사회는 바로 이 불교가 그야말로 중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우리는 오늘날 삼국불교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절터를 통해서 삼국불교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였고 또 그 삼국불교의 차이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평양에 몇 개의 절터가 알려져 있습니다. 금광사라든가 정능사가 그런 절터입니다. 금광사에는 마치 신라의 황룡사 탑처럼 90m에 이르는 거대한 그런 목탑을 가진 큰 절이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능사라는 절은 그 터를 지금 거의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중문을 들어서게 되면 가운데 탑을 두고 세 금당이 있는 일탑 삼금당식이라고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대략 가로 세로가 200, 300m에 이르는 그런 거대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런 절의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 백제 미륵사지 또한 그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부여에는 정림사지라든가 이런 절들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륵사는 또 특이하게 금당과 탑을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눈 그런 삼원식이라는 구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백제에서는 중문을 지나서 탑이 있고 탑 뒤에 금당이 있고 금당 뒤에 강당이 있는 이런 일탑 일금당식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도 기본 구조는 백제와 같이 일탑 일금당식입니다. 황룡사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만 황룡사는 나중에 이 삼국중의 가장 거대한 그 금당 좌우로 또 금당을 두어서 상금당이 되었지만 고구려에서 보는 모습과는 다른 그런 특색을 보입니다. 그리고 황룡사의 크기 또한 정능사나 미륵사와 거의 비슷한 그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절의 모습을 보이면서 삼국불교가 서로 다른 모습도 있지만 크게 볼 때 비슷한 그런 불교 문화를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도 이 모습이 불교 사상이나 신앙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삼국이 불교를 처음에는 외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가 아주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회의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했고 이런 바탕이 이후 1600년, 1700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불교가 우리 사회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과 믿음으로서 줄곧 크게 자리 잡고 내려오게 한 그런 원동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삼국불교는 각자의 불교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일본과 아주 긴밀한 그런 교류를 지속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의 성숙과 발전이 자신만의 고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부단히 외래 문물과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중심적인 문화를 잘 이끌어 갔을 때 그 훌륭한 결과를 맺고 그것이 또 주변과 더불어서 함께 그 시기에 보편적인 그런 문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삼국불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그 모양이 확실하진 않지만 삼국불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첫 번째의 이 토대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은 서로 나라가 다른 만큼 생각도 달랐고 아마도 그 지향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기를 같이 살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런 공통 분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불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리 삼국의 불교는 그래서 아주 간소하게 작은 자료를 통해서 그 얼개만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러한 한국 불교의 첫 시작은 이후 내내 한국 불교의 큰 흐름을 이루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